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0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우리 시영 씨만 목소리가 커. 갑자기. 감기가 좀 호전돼가지고. 좋아졌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살살 피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스크랩 해야 되는데요. 네. 어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단톡방들 있죠. 거기에 누가 올려가지고 제가 속으로 참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 우리 활동가들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나라고 했는데요. 제가 올렸습니다. 네. 펭수 논란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정일 PD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기사를 보는데 네. 조선일보 단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펭수가 있대요. 네. 뭐가 논란이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펭수가 외교부를 방문을 했거든요. 네.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그게 조선일보의 단독이었어요. 그러면 그 펭수를 뒤집어 쓰는 알바생이 정확하게 출입증을 끊어야 되는데 펭수 뒤집어 쓰고 지금 그냥 들어갔다는 소리죠. 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단독까지 달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외교부를 출입하는데 그 탈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네. 근데 또 그거 막 안 밝히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 영상 자체 컨셉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만 보고 세상에. 아니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난 더 웃기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조선일보가 엄청 진지하게 정명국 바른미래당 의원 자료를 이용해서 EBS 영상 촬영 과정에서 펭수가 청사 입장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건물인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증과 본인이 일치 여부, 그다음에 출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펭수는 인형 탈을 쓴 채로 입장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니 그거를 탈을 쓰고 입장했어도요 미리 사전에 다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또 취재도 안 했어요. 그 내용은 그냥 그 국회의원이 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받아서 쓰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거야. 근데 어찌 됐든 조선일보가 진지하게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는 청와대 국회 등과 같은 등급의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된다며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출입자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장관이 직접 방송국을 방문하거나 청사 바깥에서 펭수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야 그냥. 왜 인기 있는 펭수를 만나고 그래? 아니 근데 이 기사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거든요. 네네. 외교부와 EBS를 또 취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교부와 EBS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7일 오후 입장을 내고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청사 출입 절차를 밟았다. 정부 서울청사 관리 규정에 의거해 펭수를 포함해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확인 뒤 서울청사 관리소로부터 출입 비표를 발급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출입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을. 근데 이런 거에 막 정부 청사랑 EBS랑 막 다 입장 내고 이거 자체가 좀 아니 근데 조선일보가 단독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제목이 이거예요. 단독. 기사도 되게 길어. 2030 직통령 펭수 외교부 청사 출입 규정 위반 논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 때문에 막 그 온갖 군데서 입장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냥 방송 시작해 봅시다. 네. 이런 거 단독으로 내고 말이야. 네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사실 오늘 지적하는 내용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읽어보고 이게 꼭 보고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일상다반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사들이. 네. 그래서 그리고 무지하게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너무 이게 나 자신이 이런 보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던 우리 이제 활동가 그 인턴 분께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발제를 하셔서 뭐 써보자. 왜냐면은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이니까 둔감해진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핑계대고 한번 쭉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노동자라고 하지 그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그 법적 근로자로,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그런 결정 하나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플랫폼 노동자가 뭐죠? 배달 대행 업체와 네.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니까 배달 대행 노동자들. 이 대행 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이런 걸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온라인으로 일거리를 할당해 주죠. 그거를 주수입으로 일하는 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네. 뭐 요기요나 이런 앱들은 자기네들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배달 대행사를 끼고 일하는데 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IT 회사 소속도 아니고 네. 그냥 배달만 하시는 분들. 그렇죠. 개인 사업자처럼 돼버린 거죠. 자, 요즘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배달 대행 같은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자,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올린 일감을 자신들이 선택해서 일을 합니다. 인터넷이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일자리 안정성 같은 이 노동 조건은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4차 산업혁명 절망편. 네, 4차 산업혁명 절망이에요? 네.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나요? 플랫폼 노동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죠. 업계에서. 어찌됐든 4차 산업이고 뭐 5차 산업이고 간에 이제 계속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특히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계속 이상한 일자리,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자리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마다 노동의 형태를 노동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 사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적게 주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유연하게 고용하고 싶은 거야. 오늘만 고용하고 내일 자르고 싶고 뭐 이런 게 속성이니까 그 마음에 맞게 처음에 그렇게 채용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산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가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착취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가 있는 거죠. 하염없이 고용주의 욕심대로 하게 사회가 놔두면은요. 끝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제도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배달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배달 대행 노동자 관련돼서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짜장면집에 취직해서 짜장면집에서 아저씨가 사장님께서 돈을 주시고 고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그 짜장면집 아저씨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요기요나 민족 이런 데서 이제 라이더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제 자유롭게는 아니죠. 어찌됐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건데 일단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번 노동부 결정의 핵심은
플랫폼 업체가 신산업이다 뭐다 자유롭게 막 일하는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하려면은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로 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출퇴근 기록을 찍거나 뭐 일할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뭐 유효비를 대신해 준다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노무 관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려면은 기존 노동법에 포함이 돼가지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노동부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곳들도 프리랜서로 채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네. 뭐 지정 장소를 정해주고 그다음 업무가 거의 똑같고 이런 것들을 하면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라. 너희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부의 판단은 이렇게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으로 고용인처럼 지휘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막 신산업 어쩌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지휘 감독은 지휘 감독대로 하고 노동법의 보호만 걷어낸 그런 상태라는 지금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달의 배달원들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부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업체가 이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또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됐다는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업체가 노동관계법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 각종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라서 다른 배달의 배달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으로 일했던 김모 씨. 신부는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였지만 직접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사측은 무단 결근은 안 된다. 짜여진 대로 업무를 마감하고 거부권은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배달 주문이 강제로 배정됐고 파견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회사 근무였어요. 어떻게 보면. 출퇴근 보고하고 밥 먹는 시간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주고 매니저가. 배달원 5명은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 등을 볼 때 고용 종속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배달원들을 처음 근로자로 인정한 겁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사용자 측은 각종 수당의 지급 의무 등이 생깁니다. 플랫폼 회사들이 자기들은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런 불법적 행위를 벌이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 다만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선 임금 체불은 없었고 진정을 제기한 5명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배달앱의 배달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상황. 배달원 노조는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근절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한 이상하다고 하는 이제 사실 이게 보고서가 나름 한 4장 정도 되나? 그런데 문제적 보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에 붙은 그 뒷면에 이제 일면 보도 나가고 뒷면에 이어진 보도 이건데 보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길게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 기사를 읽고 과연 나쁘다고 생각할까? 둔감해서 못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한국경제 기사부터 일단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걸 모니터를 하다가 한국경제 기사가 너무 나빠서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제목이 배달대행 기사, 사업자 아닌 근로자, 플랫폼 기업들 인건비 폭탄 우려. 인건비 폭탄. 네, 벌써 인건비 폭탄 얘기 나오고. 리드문이 서울고용청의 판단을 받아든 배달대행 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이 인건비 폭탄이란 게 말이 안 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신산업이라고 주장한 건 남는 시간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일을 자유롭게 받아서 뭐 어디 가는 길에 배달도 하고 좋다 뭐 이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신산업 긱 이코노미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지금 긱 이코노믹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지? 그런 생각. 긱경제라는 거는 앞서 말한 플랫폼 노동의 한 형태인데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출근할 때 막 걸어가는 거리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막 주변에 뭔가 배달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 물건을 받아서 출근길에 배달하고 뭐 이런 걸 남는 시간에 일하는 걸 기기코노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긱 이코노미계만 유지해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배달 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산업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직종이 있어요? 긱 이코노믹만으로 온전히 의존해서 배달이 잘 될 수 있나? 경제지에서는 해외에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너무 많은가? 그 일을 하는 사람 엄청 많으면 모르겠는데 긱 이코노믹만으로 그러니까 전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는 뭐 전업주부들이던 뭐 해서 아주 남은 시간에 이렇게 그 정말 시간을 쪼개서 잉여 시간마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긱 이코노믹의 개념은. 네, 이게 외국에서 전해진 개념이다 보니까 개념이고 막 그 경제제도도 외국 사례 기준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근데 우리의 지금 배달 노동자는 사실상 긱 이코노믹이 아니고 전업 네, 그 배달 전업이죠. 노동자라는 거죠. 예. 노동부의 결정은 신산업을 할 거면 신산업을 하고 전통적인 배달업을 할 거면 배달기사를 정식 고용해서 노동법 보호를 받게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걸 보고 인건비 폭탄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지금 배달 대행업이 그냥 기존에 있던 배달기사들에게서 노동자 권리만 빼앗은 형태라는 걸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네. 자, 그런데 이 아까 말한 그 보도의 문제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제목에서 인건비 폭탄 우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리드문도 배달 업체가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라는 게 이제 리드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도 내용에서도 배달 업체의 고충이 충분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 업체라 그러면 좀 헷갈려. 사주라고 그냥 할게. 그러니까 주인장에 돈 주는 사람의 그 고충이 퇴직금 줘야 되는데 막 이런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달비 내 그럼 배달비 우리 그냥 6.25 하면서 배달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안전하게 그리고 좀 그렇게 이제 배달해 주세요라고. 왜냐면 나는 너무 편하게 앉아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제사를 깎아서 줘야 되는 것처럼 저는 쓴 거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기사, 이 기사에서 좀 더 이어지는 기사가 있어요. 아까 그건 일면 기사였어요. 저는 그 기사의 단점은 일면이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결정을 다루면서 일면에 다루면서 제목을 곧다구로 뽑고 리드문을 그렇게 잡은 거. 그런데 일면 말고 이어지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이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중간 제목이 배달기사는 노동자, 개인사업자, 고용 논란의 긱 이코노미 비상 이겁니다. 여기서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배달기사들은 4대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직고용보다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더 익숙하다 하며 수입 면에서도 고정급보다 건당 수수료 방식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제가 배달기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그걸 왜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죠. 그러니까 배달기사 입장 왜 계속 안 나오지? 나 그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배달기사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용주 입장을 전한 거죠. 뭐지?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자면 얼마 전 박찬주 장군으로 시끄러웠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신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인들이 감따는 것도 좋아하고 GOP 가는 것도 좋아한다. 말했는데 군 관계자가 사성장군. 누가 이걸 수긍하겠습니까? 참.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사람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대 보험료 내는 게 지금 당장 너무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걸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해. 내가 이후에 어떤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나 이거 안 낼래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뭐 보험 중에서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나는 보험 들고 싶지 않아. 나는 아버지 보험으로 그냥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 4대 보험 안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야.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아예 안 들어주는 거는 다르고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짧은 생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내지,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내더라도 사실 국가에서 국민연금이나 그 의료보험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당신의 그 생활 안전망,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너네를 위해서 정말 얄미운 소리잖아. 너네를 위해서 너네가 이걸 부담스러워하니 내가 직고용을 안 하고 너 자유롭게 일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 라고 말하는 그 업계 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진짜. 그런데 실제로는 4대 보험을 들지 못해서 진짜 사고가 나거나 자기가 해고됐을 때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발생한 사례들을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요거 좀 전해주세요. 네, 그동안 기사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지 다룬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 KBS는 예를 들면 KBS 기사 속도전의 그늘 배달원 보호는 뒷전이라는 기사에서 근무 중 팔이 부러진 배달원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네. 이렇게 배송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배달원에 대한 처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또 초단기직이라는 모호한 신분 때문에 업무상 각종 사고나 위험에 내몰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팔이 부러진 이 배달원은 플랫폼 노동자란 모호한 신분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산업재해보험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하루 배송 250여 건, 12시간 넘는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죽을 똥 살똥을 하면서 채우지 않습니까? 얘네 100 충분히 소화하네? 110으로 늘려. 보상은 없이 계속 이제 늘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구나. 필요할 때만 초단기 노동자를 구해 일을 맡기는 긱 이코노미가 배달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킬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 조건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쉴 권리를 보장하라.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배달원들. 스스로를 유령이라 자조하며 노동자로서 대우받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그 뉴스타파의 배달조금 연재 기사 이게 그 좋은 보도도 수상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배달 노동자의 죽음이 산재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돼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일을 시켜서 누가 시켰든지 간에 이 어린 목숨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망한 거잖아요. 다만 한 사람이 죽어도 문제인 죄인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뭐 도로교통법 말고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이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배달 영역이 되게 특수한 영역인 게 모든 문제가 중첩적으로 겹쳐서 나타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적인데 배달, 청년들 일하는데 대표적인데 배달, 저임금 노동자 대표적인데 배달, 사망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데 배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취약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겹쳐 있는 곳이 바로 이 배달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제도들도 다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당 수수료 방식이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데 사실과 거리가 먼데 한겨레 우리는 배달기계가 아니다. 21세기 플랫폼 노동자의 외침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들이 한 건당 받는 배달 수수료는 2,500에서 3,500원인데 한 달에 1,000곳을 배달해야 30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평일은 30에서 40건, 주말은 60에서 70건가량을 배달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순수익도 아닌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월 총수입이 313만 원이라도 업계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148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 정도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남는 게 165만 원이죠. 네, 최저임금 미만인 거죠.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악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이거 전업을 하는데도 이 정도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6, 70건을 배달 막 하고 이렇게 뭐 평일은 3, 40건, 주말은 6, 70건을 배달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입은 굉장히 지금 최저임금도 안 나올 수 있는 길거리에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뭐 춥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으로 노동은 힘든 일이 더 받아야 되거든요. 위험하고 힘들면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비용 저임금직들이 한국에 꽤 많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한 신산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한국경제나 서울경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여기 나온 기사들을 보면 노동법이 낡았다. 우리는 산업이 너무너무 지금 발전하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노동법이 낡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논란으로 언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너무 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신문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경제 기사 있죠. 네. 거기서 중간 제목 뽑은 게 이제 기이코노미 비상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노동부의 판단에 기이코노미 축소 등 변화할 플랫폼 업체 동향을 이제 우려한 거고요. 한국경제의 사설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기이코노미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시대착오적 노동제도가 수두룩하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임금 체계부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개발연대 유산인 주유수당도 전속 근거를 찾기 힘들다. 말은 천선유수로 나오죠 이제. 서울경제에도 비슷한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플랫폼 노동 근로자 인정 논란 지속, 긱 이코노미 못 따라잡는 노동법. 여기서도 긱 이코노미 얘기 나오죠. 네. 업계에서는 긱 이코노미 산업의 후퇴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취전 얘기를 받아가지고 플랫폼 경제하에서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는 일시적 간헐적이라 사용자 식별이 어렵고 플랫폼 노동자의 정체성도 모호하다. 일시적 간헐적 노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노사관계와 노동법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라고 지적했다. 라고 썼고요. 아니 그럼 노동법 어떻게 바꾸라고? 해고 잘 시키게 바꾸라고? 긱 이코노믹에 맞춘 노동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문제 그걸 만들면 다 거기에 이게 꼼수를 부리게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네, 문제인 전체적으로 거죠. 이제 이코노미라는 거는 막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짜투리를 활용할 수 있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걸 기준으로 막 전체 노동 환경을 낮추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4차 산업혁명 절망편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일단 그 시영 씨가 말해준 대로의 긱 이코노미의 형태도 아닐 뿐더러 아닌데 또 긱 이코노미를 만든 노동법을 만들려고 하는 경제지는 또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제지들이 대표적인 규제로 들고 있는 게 노동 규제 아닙니까? 규제화나 이 슬로건만 계속 보도를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막 규제화나 조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용들을 뜯어보면 막 노동 규제, 뭐 화학물 안전 규제 이런 거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도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이제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아니 그런 신문들은 라이더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아예?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지금 노동조합 비슷한 게 생겼잖아요. 그 라이더들이 가입하는. 거기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며칠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그 한국경제가 취재를 하긴 했대요. 자기네들한테. 그래서 그 보도자료랑 막 통화할 때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취재는 왜 하나? 안 쓸 거면. 그래서 그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기자에게 전화통화와 보도자료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정해진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나는 정말 긱 이코노믹이라는 말 자체도 짜증나요. 어디서 꼼수를 부리면서 물론 외국에서 그런 신조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우리가 꼭 그 말을 꼭
그대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말 그런 틈새 일거리가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건 좋은데 그거를 기존의 어떤 전업으로 일하는 거하고 섞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걸 자꾸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업주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꾸 말하지. 왜냐면 나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일시키고 싶어. 사람을 하루 종일 고용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한다고 서로 우기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언론인은 그 업주의 주장만을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게다가 특히 이 한국경제는 사실상 전적으로 거의 모든 그 사주가 정경련 산하에 있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정경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정경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기업들의 그거기 때문에 거의 한 200개 넘는 곳이 한국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어떤 사주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주와 편집권이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말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 내용이 너무 뭐라 그러지 고용주의 입장만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면 우리가 경제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옛날처럼 그냥 기간지다. 정경련 기간지다라고 말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우리가 쳐주지를 말아야겠다. 이건 경제지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기 이름이 그냥 경제지예요. 네. 그런 신문이 돼버린 거죠.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정경련 기간지로 시작했다가 신문이 되었는데 신문이 되어서도 계속 정경련 기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로 보이고요. 정경련 기간지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공식 기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비공식 기간지. 기간지 노릇을 하고 있는 이라고 말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기간지다라고는 말하지 않으니까. 그럼 쪽팔리니까 그렇게. 그러나 사주는 고용의 형태는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고 그 회사의 사주는 정경련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다 비슷비슷하게 이 꼼수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꼼수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물타기 하는 또는 찬물을 끼얹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예전에 학습지 선생님 나왔을 때도 그랬고 늘 이런 일들은 택배 기사들 항상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뒤늦게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나서 개입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빠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느리게 지금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되는 언론이 뒤에서 오히려 딴소리하고 발목을 붙잡고 업주 편만 들고 있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투어이브 박미정님, 세월호 임군을 구조한 함정에서 닥터 헬기를 불렀는데 왜 탑승을 안 시킨 건지 이국종 교수 책에도 세월호 관련 그 당시에 그 인근에 헬기들이 많이 대기한 것도 사실인데 왜 정부나 해경은 구할 생각을 안 한 걸까요? 대통령이 부재라도 이런 대형 참사라면 누군가 지휘를 해서 구했어야 하는데 아주 당연한 건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미련곰탱님도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그날의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기자협회는 이런 기사 쓰기 전에 이달의 기자상에 왜 동아일보가 있는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협회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뷰징 기사나 뭐 연예인 터는 기사 이런 거 쓰다가 속상했던 그런 기자의 이야기들을 온라인 뉴스팀 기자들의 고뇌를 정리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자협회가. 강원수학과님 댓글이 없습니다.
보고 적어요. 글은 처음이지만 매일 챙겨 듣고 있어요. 아이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어제 오늘 방송 들으니 모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기온이 훅 내려가서 더욱 힘드실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노통보고파님, 제리고고님이 또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보니까요. 예은 아빠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기자 출입처 KBS뿐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죠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한 줌도 안 되는 추종자만 믿고 세월호 사건을 외면하는 거죠. 이런 언론이 있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라고 써주셨고요. 아예 TV조선은 세월호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TV조선이 세월호 관련 뉴스를 하기를 아예 바라지 않는다. 그냥 왜곡하고 막말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걔들한테 뭘 바라겠냐. 입이나 닥치라고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참. 아유, 참.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했다고 어제 지적했잖아.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신 거야. 자, 최철우님, 세월호에 대한 모욕은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고 당사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SNS 프로필 사진에 노란 리본을 올려두고 혹은 상의에 노란 리본을 달고 매일 아침마다 단원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조선미디어그룹,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들으면서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앞으로도 민원연과 함께 손잡고 저들의 죄를 계속 노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말 찡하네요. 네. 양재진 님이 조선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계속 신경 쓰고 하다가 미운정이 들까 무섭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종편 모니터링 하시는 분도 계속하면 종편의 생각을 읽고 종편의 생각이 세뇌가 될지. 저도 초반에 종편 모니터를 했잖아요. 네. 세뇌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아니, 세뇌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떡해. 많이 세뇌되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귀가 얇거든, 사람은. 그래서 이게 내가 좀 너무 내가 너무 지금 그동안 문제가 있었구나. 종편을 보니 종편 말도 맞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보시는 거죠. 네. 아무튼 다들 KBS 문제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TV조선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일주일이 드디어 가긴 갔네요. 저는 이번 일주일은 좀 한가할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외부 강의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못 쉬고 또 한 주가 갔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진짜 강연도 많고 지방도 많이 가야 되고 해서 그래요? 굉장히 바쁩니다. 어떡하지? 뭐 어떻게 큰일 났네.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